네, 안녕하세요. 예비 환경작가 리더십 양성과정에 오신 선생님들 환영하고요. 저는 그 전체 12강 중에서 글쓰기 실전을 맡은 김서정 작가입니다. 저와 함께 총 5강을 같이 하실 거고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글쓰기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실전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시는 것은 환경작가 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환경 혹은 생태 혹은 자연이라는 주제가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도 이미 가지고 있던 그 내용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시선, 생태에 대한 시선, 자연에 대한 시선,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 그리고 내 생각과 아울러서 이거를 독자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이것이 맞물려 들어가는 글쓰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생각들이 어떻게 정확히 표현이 되는지를 함께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KBS 라디오에서 운 좋게도 매주 금요일날 특정 지역의 숲과 나무를 소개하는 걸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 숲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어떻게 자생하고 있는지, 그곳의 환경은 어떤지, 이거를 열심히 2, 3년 동안 다녔고요. 그거를 이제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은 이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숲 이야기, 곤충 이야기, 새 이야기, 이걸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전국적인 숲이 많이 훼손이 되면서 심각한 환경 오염 내지는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점점 안 좋아지는 여건에 취해지고 있구나. 이거를 반드시 공유해야만, 공감을 불러일으켜야만 글쓰기의 최고 정점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강의로서 선생님들께서 환경작가로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글쓰기와 다르게 말씀드린 주제가 분명한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준비해 온 자료는 뜨거운 지구 열차를 멈추기 위해 모두를 위한 세계 환경 교육 현장에 가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환경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책에서 머릿말에서 우리 적어도 환경 교육, 환경 글쓰기는 이러한 덕목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릿말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생명과 생태, 공평과 정의, 나눔과 배려, 공간과 책임은 자연과 사람, 나와 당신 모두를 위한 공존의 가치, 지속 가능한 그 사회를 우리가 걸어야 할 방향, 이게 큰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담아나는 과정에서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 단일한 주제를 단일한 느낌으로 끝까지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한 편의 글이나 한 권의 책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이런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를 정해서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렇게 몰려드는 글쓰기가 가장 중요하다. 어디나 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글쓰기는 딱 세 가지만 하게 되면은 글쓰기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가 하는 경우가 다독, 다작, 다상량. 이거는 어느 글쓰기 수업을 가든 다 통용되는 이야기죠. 다독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작은 글을 많이 써야 하는 거고, 다상량은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할수록 좋은 글이 나온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염두에 두시면은 가능한데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가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이 독서는 깊이 있는 사람을 만들고
이야기는 재치 있는 사람을 만들고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이 과정을 세 가지를 맞물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책을 많이 읽어야만 내가 새로운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책을 읽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쓴 글이 이미 나와 있는 책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책을 다 살펴보고 가급적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얼마나 재미있게 엮어내느냐, 이 문제가 스토리의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가 그 자료로 준비한 게 그 톨스토이 작가분의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 표지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면은 그 나무는 이렇게 나목으로 헐거퍼서 있지만은 그 나무들은 사실은 인식활동을 하지 않고 사람들만이 인식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톨스토이 이 작가분이 왜 위대한 작가가 되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한테 큰 울림을 주는 글을 쓸 수 있었느냐? 정답은 바로 정확한 글쓰기를 했다. 정확한 글쓰기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톨스토이 이분은 얼마의 책을 남겼냐면은 대략 90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판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 이렇게 쳐도 한 권의 책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톨스토이 선생님이 살았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촛불에 앉아가지고, 촛불이나 램프가 되겠죠. 이렇게 종이나 원고지를 펼쳐놓고 이 펜도 볼펜도 아니고 이렇게 잉크를 찍어가면서 이렇게 90권을 썼다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 투혼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90권을 쓰는 과정에서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 비슷한 감정 상태를 계속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의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저 상황은 진짜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감정에 어울리는 단어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계속 쓰고 고치고 했기 때문에 인간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찰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환경생태 글쓰기를 하는데, 이미 글을 많이 쓰신 분도 계시고 여기서 처음 글을 쓰시려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쪽, 생태 쪽, 자연 쪽 일을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글을 어떻게 글을 풀어낼 것인가, 그 과정이 그것이 궁금해서 배우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로 인식 활동을 하면 어떨까. 그 예로 제가 드는 게 그 파브로, 우리가 곤충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가 그 파브로 그 이분이신데요. 어릴 때 제가 파브로를 읽었을 때는 한 권짜리 새똥구리부터 시작되는 한 권짜리를 쭉 읽었는데, 최근에 다시 보니까 파브로 이분은 쓴 책이 10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00에서 500페이지짜리 10권이 되는 이 책을 쓰신 과정에서 정말 누구보다 탁월하게 곤충을 관찰하고 감정이입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파브로 곤충기를 번역하신 교수님이 이 책 소개글에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이 파브로에 대해서 이분이 평가를 하시는, 경외심을 담아서 평가하신 게 어떤 얘기냐면은 철학자처럼 사색을 하고 예술가처럼 관찰을 하고 다음으로 시인처럼 표현했다는 얘기를 하셔요. 제가 봤을 때 사물을 관찰하고 그거를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철학자처럼 사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질문을 던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물이 봤을 때 얘네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 친구를 봤을 때, 이 생명을 봤을 때 이 친구의 이름을 아는 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은 왜 이 생명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거를 보고 있는 나는 무엇인지에 대한 관계론적인 질문을 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철학에는 질문은 있지만은 이것이 1 더하기 1이라는 식의 답은 없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시면은 계속적으로 질문을 만들면서 탐구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선생님께 책을 읽을 때 우리 고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전이라는 책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800년대에 세계에서 만종의 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걸 다 거르고
50쪽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은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고전이라는 건 딱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못 봤던 새로운 발견을 텍스트에 담았던 것이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좋은 내용을 담았던 거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좋은 질문을 남겼다. 이게 고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전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술가처럼 관찰한다는 것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그러니까 관념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먼저 자연을 정확히 관찰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투영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연을 먼저 관찰한다는 것은 형태, 크기, 색깔, 그 생장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글에 담겨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인처럼 표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나의 생각이 올라오는 부분을 이 통용되는 상식에서 누르지 말고 올려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고전을 남기신 새로운 발견을 해나갔던 가장 중요한 추동력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세상의 일반적인 표현, 일반적인 담론, 일반적인 흐름에 있어가지고 과감히 반기를 들 수 있는 나만의 생각을 누구처럼 시인들은 되게 강하죠.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은 좋은 글이 탄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생태를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어떻게 다룰 것인가. 글이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소설도 시도, 그 다음에 인문서, 정보서, 그 다음에 실용서, 모든 장르의 책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이야기의 기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 다음에 사건들, 그 다음에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 이 부분이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딱 끊어서 보는 게 아니라 뭐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내가 190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시간을 담아서 어떤 환경과 생태가 급속하게 변화가는 과정을 쓴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겠을 때는 글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구체성과 추상성이라고 얘기할 때 구체성은 우리가 눈에 보고 관찰했던 내용이지만은 이 부분이 현상이 빚어지는 근원이 있었을 것이다. 그 근원에 대한 부분이 글에 담겨되면은 글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부분. 깊어진다는 것은 시간이 딱 이렇게 흘렀다는 것이 함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넓어진다는 건 더 많은 공간이 담긴다는 거죠. 그 출발에 대한 근원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구체와 추상의 경계에 있는 부분을 잘 담아서 표현을 하시면은 그 부분이 감동이 있는 글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글을 쓸 때는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그죠?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많이 담아 있다고 감정을 건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명약관화하게 도덕교과서처럼 이렇게 하면은 읽는 사람이 약간의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글은 감정의 폭을 넓게 건드리는 건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을 딱 내리는 게 아니라 각 복잡한 얘기에 질문을 담고 있는 부분을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 정보를 담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글을 쓰고 있는 2022년 10월 오늘 내가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밖에 있는 그 생명체와 감정이 내 안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걸 끌어올리는 이런 확인 과정이 글쓰기의 출발이자 끝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37억 년의 기나긴 이 가늠하기 어려운 이 우주의 시간에서 지구는 47억 년, 6억 년의
탄생했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과정에서 인간의 위치를 한번 확인하게 되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식물, 동물, 그 다음에 뭐 대기권, 그 밖인 달, 태양계 넘어서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명체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식물이죠. 곤충은 잘 안 보여요, 요즘에. 새도 보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포유류 같은 그 숲에서 노는 그 호랑이나 이런 동물들도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 우리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그게 팩트인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인간의 위치 이렇게 되죠. 지구가 46억 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주위에 많이 있는 그 식물들이 대략 5억 년 전에 나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20만 년 전에 나오게 됐다. 20만 년 전이 그 인류학자인 이상희 교수님이 그 이야기하신 부분에 제가 이 부분을 빌려온 건데요. 20만 년, 그러니까 식물은 5억 년, 사람은 20만 년, 이 어마어마한 간극의 차이가 사실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급속하게 바뀌기 시작한 것은 사실 산업혁명 이후니까 200에서 300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왜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될 수도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인식활동,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은 글쓰기를 통해서 글쓰기는 기록을 남기는 거죠. 이 기록을 남기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선시대, 중세시대만 해도 인구가 100이면은 거의 1명 정도만 글쓰기가 가능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런 부분이 많이 극복이 되면서 거의 모든 분들이 내 생각을 글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기고 매뉴얼로 남기는 과정에서 많은 물건들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여기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출발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환경 생태 글쓰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환경과 생태를 우리가 잘 지속 가능해 할 수 있는 글쓰기를 더 많이 확산을 시켜야만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환경 생태, 이 용어 차이가 약간 있을 것 같은데 환경 교육을 하시는 국가 운영 사이트를 보면은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교육은 말씀을 드리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직접 간접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느냐, 행동의 변화를 촉구해야 된다. 이게 환경 교육의 키포인트 같고요. 그 다음에 생태 교육은 세계관의 변화다.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가 되는 거죠. 내가 저 A라는 생물을 봤는데 그전과 다른 모습을 통해서 더 가깝게 공간에 들어가는 생태 지수를 올리면서 내가 저 친구를 보호해야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의 변화라고 한다면은 환경은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고 무엇을 이 사회에 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을 파괴시킨다고 하신 분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다가가서 설득을 해낼지 이 부분을 담는 부분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일상에서나 아니면은 담론적으로 모든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결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글쓰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라는 책을 되게 감동적으로 봤는데 이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제노사이드, 인간 학살을 넘어선 지금은 환경 학살을 하고 있다. 에코사이드라는 이 조유재 교수님 새로운 그 담론을 제시한 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환경 글쓰기라고 하면 대략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가 평소 생각할 때 기후변화, 숲의 파괴, 생물 다양성 상실, 야생동물 밀거래, 공장식 축산, 지구와 도시화 이 등등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부분이 환경 글쓰기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생태 글쓰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나무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 곤충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측은지심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무나 새로운 곤충이나 새에 대해서 또 위대한 점을 발견하게 되면은 충분히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깊어지는 이런 부분이 환경 생태 글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도의 멸종이라는 책에서 제가 보면은 지구가 1도, 2도, 3도, 4도, 6도 올라갈 정도 결국은 멸종을 하고 만다는데, 환경을 할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많은 분들이 나와는 상관없다는 디나이얼이라는 거를 이렇게 많이 제스처를 표현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임 전가를 위한 자기 암시를 하시는 분들, 나는 재활용 같은 다른 방식으로 환경을 보호한다. 그 다음에 책임을 부인하는 유형, 나는 이 환경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난 아니다. 그 다음에 비난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 그 다음에 비난의 거부, 나는 잘못이 없다.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지, 내 행동의 결과가 뭔지 난 잘 모른다. 나는 뭘 쓰고 뭘 하고 뭘 하지만은 이 부분이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뭘 하는지 모른다. 무기력함, 내가 뭘 해도 이 세상에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유한, 내가 행동을 하기 너무나 어렵다. 이런 부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게 대세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그 감정선에 접근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잘 포착해가지고 진정성 있게 쓰시면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환경 생태 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